역사상 가장 오래된 과학, 그것은 소금이다. 인간이 지구상에 등장하면서 곧바로 소금을 사용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때문에 소금을 만드는 제염은 인류 생존의 필수 요소였다. 생명이 이제 필수적인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식품의 맛을 내는데 불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소금은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제염, 그것은 문명을 발달시킨 인류의 유전자다. 염전이 있던 터는 우리나라 그 경제발전과 산업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제염, 그것은 바다를 일군 선조들의 과학이었다. 전라도 고창의 한 해안가 마을. 이렇게 소금은 가장 흔하지만 귀한 존재였고 때문에 보물 이상의 신성스러운 가치였다. 선조들은 이 보이지 않는 자연의 선물을 어떻게 찾아냈을까? 소금이 언제 생겨났는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다. 하지만 사람의 혈액에 0.9%의 염분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의 오랜 역사가 있지 않을까. 소금을 인류가 이용하기 시작한 때는 기원전 6000년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원시 시대에 유목민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가축들을 기르고 우유를 먹으면서 아니면은 고기를 먹으면서 그 고기 안에 있던 소금 성분을 섭취를 자연스럽게 하면서 소금을 섭취하게 되었는데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을 얻기 위한 노력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소금이 나오는 해안이나 암염이 있는 곳은 문명과 도시가 발달하기도 했다. 고대 그리스에선 소금을 주고 노예를 샀고 이집트에선 미라를 만들 때 시체를 소금물에 담가 부패를 막았다. 또 로마에선 병사들의 급료로 소금을 주기도 했다. 동양에선 신농본 초경의 의약으로 소개됐는데 약물 중독의 해독제로 쓰였다고 한다. 이처럼 소금은 조미료뿐 아니라 화폐와 약물, 비료 등으로 널리 쓰였다. 하지만 소금을 만드는 제염 기술에 대한 기록은 찾기 어려운데 기원전 27세기 중국의 제상인 숙사가 처음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염 역사는 고구려 미천왕 때의 기록이 가장 오래돼 아마도 2000년 전부터 제염 역사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린 제염 역사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찾은 곳은 고창의 선운사. 산사의 수려한 풍경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기도 하지만 1500년의 역사를 가진 고찰이다. 이곳엔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 선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그림들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소금을 만드는 것이다. 사찰에선 흔히 보기 힘든데 어떤 의미일까? 검단 스님께서 그 선운사를 창건할 당시에 백제와 신라가 한참 전쟁 중이어서 많은 백성들이 참 헐벗고 굶주린 그런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그 검단 스님께서 소금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셔가지고 그걸로 생계를 잇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운사기로 전해지고 있는데
제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기록돼 있다. 신동국 여지승남에도 선운사기와 같이 염전의 옛말인 염정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당시 검당포 주변이 염전으로 유명했음을 알 수 있다. 검당포는 줄포만을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는 곳인데요. 줄포만은 예전부터 풍부한 땔감, 넓은 갯벌 때문에 우리나라의 최대 소금 생산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선운사의 창건이 1500년이니 그때부터 이곳 검당포에 제염 역사가 시작됐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현존하는 가장 오랜 제염 역사다. 그럼 선운사에서 전파한 제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닷물을 이용해서 만드는 자염이었다. 바닷물에는 약 3% 정도의 염분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 3% 정도 포함되어 있는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또는 특별한 과정을 거쳐서 염도가 높은 함수를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염도가 높은 함수나 바닷물을 끓여서 만든 소금을 자염이라고 합니다. 자염을 생산하는 방식은 바닷물, 즉 함수를 그대로 끓이는 해수 직자식과 갯벌을 논처럼 일고 소금을 넣는 염전식이 있다. 선운사에서 배운 제염법은 염전식이었다. 이 염전식 또한 지역이나 환경에 따라 방식이 달랐다. 해안 지역에서는 주로 통자락 방식을 이용을 했고요. 서남해안 지역에서는 석등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고창 지역에서는 석고덩이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것은 염도가 높은 갯흙을 모아서 어떻게 함수를 출출해내는가 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석구덩이 방식은 갯벌이 섞여 있는 지역에서 갯벌에 구덩이를 파 함수를 모은 후 관을 연결해 함수통으로 모으는 방식이다. 석등 방식은 주로 벌로 된 갯벌에서 하는데 함토를 높게 쌓아 만든 석등에 함수를 채워 모으는 방식이다. 자염은 불과 60-70년 전만 해도 생산됐지만 도시화와 해안 간척 사업 등으로 지금은 사라졌다. 하지만 최근 몇몇 지역에서 연구와 고증을 통해 통자락 방식을 재현해냈다. 자염 생산 과정의 첫 번째는 함수를 끓일 연막을 만드는 것이다. 아궁이와 솥을 만들고 그 주변에 이형을 잇는다. 연막은 울타리 안에 함수를 담는 버굿과 아궁이를 놓고 천장은 뚫어 뿌리 없는 삼각볼 형태로 만든다. 물이 빠진 갯벌에선 둘레 8에서 9m, 깊이 1.5m 정도의 깔때기 모양 웅덩이를 파는데 이것이 통자락이다. 통자락이 완성되면 주위에 갯벌 흙을 말리는데 소에 썰애를 달아 흙을 뒤집고 다지기를 반복해 말린다. 이것이 소금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다. 즉, 큰 덩어리의 흙을 갈아 수십 개의 덩어리로 만들면
소금 알갱이가 붙을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 함수 농도가 짙어지는 것이다. 바닷물이 한 2도, 3도 정도 되는데 그걸 한 16, 7도로 끌어올리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렇게 끌어올리지 않으면은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증발시켜야 되는데 연료비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요. 반면에 17, 8도로 올리게 되면은 이 연료비가 적게 들어가죠.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그 바닷가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간통을 덮어 통자락을 메운다. 이 상태로 바닷물이 차는 사리가 되면 간통에 들어간 바닷물은 보통보다 4배에서 5배 높은 염도로 저장이 된다. 다음 바닷물이 빠지는 때를 기다리며 주민들은 벌막에서 소금 고사를 지낸다. 애군을 쫓아 소금 농사가 풍년이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소금 굽는 양 만드는 섣달 금날지요. 도채비 사군다고 그 매물범벅이서 양파에다 한 해 갖다 놨다가 고사 지내고 그놈 들고 다니면서 막 뿌려. 떠서 막 뿌리고 된 거. 도채비 사군다고. 다시 조금이 오면 통자락을 허는데 이 모든 작업은 간쟁이의 몫이었다. 간쟁이가 나뭇가지에 송진을 묻힌 대름으로 염도를 측정한 후에 함수를 떠낸다. 함수를 나를 땐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도록 들것인 황도의 입구를 좁게 했다. 그만큼 귀하게 다룬 것이다. 벌막에 옮겨진 함수는 솥으로 옮겨 끓이기 시작한다. 소금 가마에 불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간쟁이들은 한시도 솥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수시로 거품과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무엇보다 불 조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싼 불 떼갖고 소금 내려앉으면은 불을 싼 불로 떼면은 죽소금 되어버려. 싼 불 떼면. 죽소금 되어버린 게 소금이 못 써. 안 좋아. 죽소금 되어버린 거. 그런 게 그놈 도수 맞춰서 슬슬 떼야 해요. 이렇게 8시간에서 10시간을 끓이면 소금 결정이 생기기 시작한다. 비로소 자염이 완성되는 것이다. 전통 방식으로 생산된 자염은 현대에 와서 그 우수성이 증명됐다. 함유된 성분이 모두 영양 기준치에 적합한 것이다. 이것을 현대의 천일염, 정제염과 비교했을 때 염도는 가장 낮고 일부 실험에선 칼슘이 천일염에 비해 14배나 많았다.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요. 자염은 특히 이러한 현대 삶 속에서 자연과 가장 가까운 소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과거 어떤 가치를 가졌을까? 소금 염자는 신하신, 소금로, 그릇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하가 왕실의 소금을 지킨다는 뜻으로 그만큼 위상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고려 충렬왕은 소금 전매제를 실시했다. 국가가 세운 염호에서 소금 생산과 보관, 유통을 전담했다는 것이다. 얘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의 중심인 소금 전매권을 장악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선 세종은 의염색을 설치했다. 이 역시 소금 유통의 모든 것을 국가가 관할한다는 것이지만 다른 것은 굶주린 백성을 위한 복지 정책으로 시작됐다는 것이다. 세종은 나아가 소금에 관한 일부 권한을
사유화시키기도 했다. 국가가 그 소금을 생산해서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그 운영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더 그 인구도 증가하고 또 세금도 더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민간에게 소금을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 대신 세금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세금은 곧 국가가 운영할 수 있는 세원으로 이렇게 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소금도 충당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원도 마련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병행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 통치 수단뿐 아니라 일반 백성들에게도 소금은 다양하게 이용됐다. 동의보감엔 여러 병증의 치료제로 그 효능이 기록돼 있고 각종 농서에선 비료로 소금을 사용했다는 기록도 있다. 옛날에는 소금이 이 음식물 부패도 방지하고 그것 자체가 음식물을 보관하는 그런 기능들을 했었고 또 음식을 만드는데 반드시 소금이 이렇게 조미료로 들어가야만이 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소금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소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반해서 생산량은 또 생산하는 기술은 지금보다 훨씬 떨어지거나 적었기 때문에 이처럼 소금의 가치가 오를수록 폐단이 생기기도 했는데 특히 정약용은 어업과 염전 등에 부과되는 세금의 모순과 부조리를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랑 정약용. 장롱엔 속옷도 없고 실엉엔 치마도 없다. 장독엔 소금 한 톨 남지 않고 뒤주엔 쌀 한 톨 없노라. 그런데 바다만 있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소금인데 그토록 귀하게 여겨진 이유는 뭘까? 답은 제염법에 있었다.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그 어떤 소금보다 우수했던 자염은 사실 생산 방식에 있어 많은 한계점들이 있었다. 그것은 자염이 사라지게 된 이유이기도 했다. 자염 생산이 쇠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경쟁력에서 뒤처진 것입니다. 옛날에 염환이 똥은 개도 안 먹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일염 방식이 도입되면서 자염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천일염 생산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 일단 경쟁력을 잃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소금이 수입되면서 가격 경쟁 면에 있어서도 뒤처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염을 굽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땔감이 필요한데 이 땔감 확보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 일기도 받쳐줘야 되고 또 물때로 봤을 때 바닷물에 들고 나는 걸로 봤을 때 그 할 수 있는 한 살이 보름에서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가지고는 천일염 그 염전에서 만들어낸 소금과 가격 경쟁력이 도저히 이렇게 되지를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자염은 사라지게 된 거죠. 우리 전통 소금인 자염은 자연을 그대로 활용한 바다의 농사법이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산물은 굶주린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 (1961년) 자염은 완전히 사라졌는데 때는 천일염이 등장할 때였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와 물을 증발시켜 만든 소금이다.